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학자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번역이죠. 땅인데 구처럼 생긴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땅덩어리가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인가? 북쪽이 뭐냐면은 북극성에 있는 방향으로 손을 보면서 지평선에 있는 방향을 우리가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다가 북극에 딱 이르렀을 때, 북극성은 내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북쪽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이 그때 북극성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서 북쪽이 사라지면 북쪽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과연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라는 것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진공과 묘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모양관 버전의 진공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비행기로 가면 17년이 걸립니다. 빛으로 가도 500초가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원형 궤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는 공전 속도가 초속 30km 정도가 됩니다. 초속 30km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초면 가는 거리가 됩니다. 총알보다 수백 배 빠릅니다.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잠깐만 저를 봐주시죠. 왜 이렇게 빨리 가는 데서 근데 우리가 어지럽지 않잖아요. 가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펜이 여기 있는데 이 속도가 얼마냐? 우리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거죠. 근데 우주 바깥에서 보면 이게 초속 30km는 어마어마한 속도. 대전까지 5초면 가는 그런 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펜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정지하고 있는가? 초속 30km로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이건 초동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보면은 동굴이 하나만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능선이 보이는 그거를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진면목 참 모습은 뭐냐? 보물이냐 아니면은 구리쳐 흐르는 산맥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진면목, 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것은 내가 그 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지구에 갇혀 있었고 여기 있는 이 펜하고 언제나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의 상대론입니다. 특성대성 이론에 가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재미있게 됩니다. 특성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긴 막대가 짧은 상자 안에 들어간다.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은 이 길이에 이게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물리학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물론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이 긴 책이 이 짧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아주 짧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와서 상대성 이론이나 현대의 양자역학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로 발을 딱 떼지를 못하는 게 진짜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서 대상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이나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실체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25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부처님이고, 특성대성이론은 그런 실체적 개념이 긴 막대가 짧은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특성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대성 이론에 와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관측자에 따라서 시공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에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무거운 중력이 있는 것을 거치는 동안에 광선이 어떻게 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1.75초라고 했는데 1.75초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각도기 보시면 180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한 눈금이 1도입니다.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의 다시 60분의 1을 1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 1도의 3600분의 한 2 정도로 정말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게 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죠. 저기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상대성이나 일반상대성으로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이 원래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존재자가 변화시키는 것, 존재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시간과 공간마저도 그 자신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 무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양자역학에 오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연 설명한다면 파동하고 입자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같은 게 입자고, 제가 말하는 이런 음파 같은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여러분 맞아도 안 아프죠.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보통 때 언제나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극체 복사나 광대 전과나 컴퓨터 산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여태까지는 파동으로 생각했지만 딱 전 걸로 그런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는 확실히 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또 어떤 특정한 격자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한 번만 농담을 하면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도모나가는 양자를 그래서 수줍은 처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수줍은 처녀라는 것은, 수줍은 처녀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수줍은 처녀.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어떤 분이 요새 그런 처녀는 없고 차라리 수줍은 총각으로 바꾸라고 그랬었는데 그냥 수줍은 처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빛은 보통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특정한 상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전자는 보통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은 파동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빛을 여태까지 파동이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빛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 무늬를 일으키면서 파동처럼 행동하는 전자를 입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냐? 빛은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파동이지만 입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입자가 아닙니다. 파동이 아닙니다. 전자는 보통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전자는 보통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파동으로 행동할 때도 있으니까 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빛이 파동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양자라고 하는 것이, 빛과 전자를 합해서 그런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입자나 파동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는 요 지점에서 빛은 파동이 아님과 동시에 입자가 아니고, 전자는 입자가 아닌,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다 합해서 어떤 것도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그럼 입자나 파동은 뭐냐?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 우리는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한다고. 그 명색입니다. 이름과 형색을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에 붙이는 겁니다. 그 명색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으로는 무명에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업은 있지만 업자는 없다. 전자가 평소에 입자라고 행동하는 것이 그 자체는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 평소에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업자가 있어서 빛과 전자가 파동이나 입자로 행동했던 게 아니다. 다만 어떤 맥락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기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행동하고, 어떤 연기적 맥락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입자로 행동한다. 그래서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업은 있지만 업자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측한 걸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매끄러운 표면의 사진입니다. 저게 매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책상에 매끄러움이 적습니다. 그럼 매끄럽습니까? 다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바닷물이 짜냐고. 고등어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닷물이 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어느 불교대에서 강의할 때 어떤 보살분이 질문하세요. 바닷물이 왜 짜냐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열심히 과학적인 사실들, 무기 연료가 어떻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바닷물이 짠 거는 소금이 들어있어서 짠 게 아니고, 돌고래한테 물어보면 바닷물은 짠 게 아니죠. 그 다음 설탕물은 단가. 개는 달다고 하지만 고양이는 단맛을 모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단맛을 감지하는 흉추가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탕이 들어있어서 단 게 아니라, 설탕은 단 게 아니죠. 고양이한테 달지 않습니다. 개한테 담고, 우리한테 담고,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이거는 능엄경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동포가 아마 능엄경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은고 소리가 검은고에 있다면, 노하던 검은고에서는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럼 그 소리가 만약 검은고를 타는 내 손에 있는 거라면, 내 손을 귀에다 댔을 때 왜 거기서 검은고 소리가 나지 않느냐? 소리가 검은고에서 내가 손으로 검은고를 탔을 때 검은고에서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검은고에도 있지 않고 내 손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예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붉은 가. 저기 있는 저 사과가 붉은 가. 저 사과는 붉기 때문에 나한테 붉은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눈의 모습입니다. 사과에서 나온, 과학적으로 말하면 7,000옹스트롬 정도 파장의 빛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이르게 됩니다. 망막에 이르게 되면 그 안에 저런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RGB라고 하는 거, 빨강과 그린과 파랑을 감지하는 세 가지 세포가 그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지된 자극이 시신경을 타고 뇌로 가고, 뇌의 시각 중추에서 그 감지된 감각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사과가 있을 때 이 사과가 빨갛기 때문에 나한테 빨갛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신천홍수들의 빛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정제를 통해서 망막에 들어갔을 때까지 빨강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극이 대뇌의 시각 중추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각 중추가 이거는 빨강색인가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에도 그 다음에 내 시각 중추에 가기 전까지 내 신경의 전체 그 과정에서도 빨강색이라는 거 없어요. 그럼 빨강은 어디 있는 거죠? 빨강은 어디에 있는가? 내 대뇌가 그려낸 겁니다. 다음. 이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4,000옥스부터 7,000옥스까지. 인간은 조기 중에서 파랑, 그린, 녹색, 빨강의 세 가지 색을 감지할 수 있게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나오는 그 색, 음영에 관한 색입니다. 그 세 가지 색의 조합에 의해서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의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색은 사과의 빨강색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빨강색도 아닙니다. 거기는 빨강색이 없어요. 거기는 파장만 나와요. 그거를 우리의 대뇌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빛의 분광입니다. 분광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프리즘을 통해서 이건 뉴턴이 알아낸 거죠. 흰색 광이 들어오면 빨강과 빨강에서 보라까지 7가지의 색깔이 파장에 따라서 저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뜨는 것을 통해서 무색성 현미 촉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이 여기 반짝이는 별처럼 그려놨고 물방울 2개가 있고 위에 있는 물방울에서 태양빛이 들어가면서 한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고 다시 두 번째 굴절해서 쫙 빨강에서부터 보라색까지 빛이 나옵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저 물방울에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쫙 나오는데 내 눈이 여기서 나온 중에서 여기서 빨강색만 보게끔 내 눈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이 아닌 주, 노, 초, 파, 남, 보의 모든 색깔은 내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공간적인 배치에 의해서 저 물방울에서 나온 빨강색의 빛만을 보는 겁니다. 똑같이 저 아래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다 나오지만 그 물방울에서 보라색 빛만을 보는 겁니다. 빨강색부터 보라색 이전의 모든 색은 다 내 발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이 빨강색인가? 아니죠. 그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을 다 내뿜지만 나는 태양과 물방울과 나의 위치에 의해서 그 물방울에서 나온 빨강색만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여러 가지 빛 중에서 한색, 보라색 빛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겠지만 자외선과 적외선까지 본다면 무지개 색깔이 9가지 색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맨 아래다 써놨는데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무지개는 내 눈에 와서 나타나는 게 무지개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부터 저기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내 눈에 와서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그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아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빨강색이 아닌데도 빨강색으로 나타나고 그 아래에 있는 물방울은 보라색이 아닌데도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방울이 빨강도 보라도 아니다. 양자는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그거는 단지
무명한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 명색한 그 명색으로 나타난 거다. 빨강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그거는 무아의 색이고 무실체의 색이다. 다음. 그 정리하면 세계는 비어있다는 설명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매끄러운 표면은 매끄럽지 않다. 바닷물은 짜지 않다. 검은 고에서는 검은 고 소리가 없다. 사과는 붓지 않다. 하늘의 무지개의 색은 하늘에는 빨강색의 물방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라색의 물방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아까 송종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게 이제 용수의 중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사제품.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법. 이때 아는 용수 자신이다. 아설 나는 이거를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의해서 나온 것, 그거를 가라고도 하고 또한 중이라고도 합니다. 공가종 삼재 원흉이라는 것은 천태지 대사의 천태종의 종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위나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이 펜을 떨어뜨릴 때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이게 아래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저 천체 위에 발붙이고 서 있을 때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어디에서나 통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가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우주공간에 지구의 중력에 의한 거니까 우주공간에 있는 지구는 얘는 위아래가 없다. 우주공간에 위아래가 없으니까 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겠습니까? 북쪽은 어디인가? 북쪽도 없죠. 여기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북극에 가서만 북쪽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게 다 없느냐? 다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지점에서 정말 강하게 딱 알아차리고 나면 그게 온 세상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해안가에서 다윈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명의 그 흔적을 보고 나서 이런 생명이 변화하려면 10억 년 이상의 지구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딱 그거를 봤지만 그것이 전 세계에 통용이 되는 겁니다. 북극에서 북쪽이 없어졌지만 북극에 다다라서 동서남북이 다 사라졌지만 사실상 동서남북은 서로의 관계에 의한 것이지 사실은 없다. 그래서 다음 이게 신신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니 비, 거,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없다. 이게 이거는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나온 거, 과거 신물과도 현재 신물과도 미래 신물과도 하고 했습니다만 신신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언어에 의해서 생긴 우리의 개념체계. 한 부분에서 보면 명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무색성향 촉법인데 어떻게 색이 나타나고 이름이 소리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모든 세상이 다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방울은 빨강이나 보라가 아니지만 빨강이나 보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양자는 입자나 파동이 아니지만 어떤 연기의 맥락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입자나 파동이라고 나타납니다. 무와 무실체이지만 명색의 세계가 연기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 매끄럽게 만져지고 짜지 않은 바닷물이 우리에게는 짭니다. 우리에게 와서 완성된 붓지 않은 사과가 붉고 그런 연기로 나타나는 명색을 붙인 세계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세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세간이 나타나느냐? 노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의 갈대가 서로 수려갈 때 하나는 설 수 없다. 두
두 개를 빼도 설 수 없고 하나를 빼도 설 수 없다. 셋이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반야신경에서 색이 없다고 그랬고 무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개 내지는 의식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공독했던 것입니다. 그 셋이 서로 의지해 있다. 잠깐만 저를 보시면 세 개의 갈대와 마찬가지로 안과 색과 안식에 의해서 서로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은 안식과 색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안식은 고는 쉽죠. 안식이 안과 색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색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 둘이 조우하면서 안식이 생긴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안식이 생긴 것이 안과 색인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안이라는 것을 비로입니다. 보는 게 없다면 안이 아니죠. 안과 안식이 있음으로 비로소 색이라는 것이 있다. 안과 안식이 있음으로 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색성이 합리적이다. 색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안식에 의해서 성립하는, 안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성립한 그 무안이 비사치죠. 안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안식에 의해서 성립한다. 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하부치라 존재하고 사리자 존재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야마청은 개창품의 대성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마음은 대단히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세간을 다 만들어낸다. 이때 세간은 세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그거를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합니다. 오는 전부 이렇게 따라서 생겨난 것이지 이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문에서 쭉쭉 내려서 만약 누군가가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세간을 다 만들어낸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은 곧 부처를 본 거다.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안 것이다. 일체 유심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측. 제가 앞에서는 저 위에 있는 물방울도 붉은색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물방울도 보라색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 위에 있는 물방울도 아래에 있는 물방울도 색이 없는 거예요. 붉은색이 아니고 보라색이 아니고 그게 무색입니다. 그런데 문호 스님은 즉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을 이런 원리가 다른 데 전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같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A와 B가 같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B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A와 B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공적시설과 색채시공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가 아니라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파해서 색이라는 게 그냥 흔적도 없어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색이라는 것이 자신을 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된다는 것이 색즉시공입니다. 그게 무색성향적보이고 무안이 비설시키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색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서 공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색이 없으면 공이 없어요. 그래서 색이 사라지면 공이라고 하지만 색이 없으면 공이 없는 거. 그래서 성철 스님은 색성공이라고 하셨고 화엄일조 두순 스님은 색이 사라지고 공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색이 아니면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색이 나타납니다. 그게 공즉시색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 사라지고 공은 아까 용서보살의 종명에서 보는 것처럼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 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빨강색이 아니지만 우리의
저 아래 있는 물방울은 보라색이 아니지만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눈에 와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색이 그대로 공유. 거기서 한 발짝 떠나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공이 그대로 새긴 무지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 돼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즉시성이 돼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참으로 진공이면 참으로 묘요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지개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